오늘은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내용 중에 우리는 지금 증개축 리노베이션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개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변경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우리가 실제로 옛날 건물들, 기존 건물들, 그 다음에 특히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조금 더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 맞는 경우가 뭐 기능이 바뀌었거나 혹은 사람들의 사용하는 뭔가 양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노약자 혹은 임산부 아니면 어린애들이 사용하기에 유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편하지 않도록 설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사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서 건물에 반영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 건물들에서는 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진입하는데 계단밖에 없어서 건물로 올라갈 수 없다든지 본인 스스로 힘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그래서 기존 건물을 수선하는 우리 지금 설계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SPC 항목 중에서도 무장애 설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개념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분들을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풀어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꼭 안에다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수업 내용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장애 설계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을 테고, 1974년에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나온 뒤로 이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는 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제 통칭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이나 거주 환경에서 층을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건축계에서 처음 사용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계단 턱 없애고 뭐 아니면 이런 장애가 되는 요소, 아니면 휠체어를 탄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복도폭을 뭐 확보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점자 블럭 같은 거를 그 안에 삽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배리어 프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주택이나 도로 등에서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자격과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장벽,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정보 전달 장벽, 뭐 차별과 편견,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의식상 장벽까지 제거하는 움직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걸 무장애 설계라고 하고요. 그 용어는 뭐 보면 배열이라는 게 장벽, 장애라는 뜻이고, 프리라는 건 자유롭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장벽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거듭 말하지만 고령자와 장애인, 생활환경을 둘러싼 도시, 건축, 인테리어 등 물리적 환경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4명 중 1명이 고령자나 아니면 몸이 그러니까 불편한 약자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중요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물 예를 들어 신축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사지 같은 경우에 지난 학기 했던 설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공이 사용하는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1층은 거의 아마 램프로 도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입해야 되는데 계단을 놓기에는 그렇고, 그 액세스를, 그 접근을 되게 쉽게 해줘야 되는 게 아주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장애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할 때는. 그래서 그 무장의 설계를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범위, 혹은 포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장벽 설계라는 건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용어의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보편적인 설계, 보편적인 디자인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슷한데 모두를 위한 설계라고 해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 그 많은 분야에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이라고 해서 디자인 for all. 그래서 베리어 프리나 접근성 디자인, 그다음에 보조과학 기술부터 나와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용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보편적인 설계 혹은 무장의 설계를 했을 때 그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기술해 놓은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테고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보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원칙만 그냥 읽어보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정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며 뭔가 잘못됐을 때도 쉽게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의미한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접근이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서 디자인하는 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무장의 설계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요즘에는 고령자,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많아졌기도 했지만 1차적인 가장 큰 문제 대상자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장애인이라는 거를 일단 우리는 상당히 어떤 때는 잘못 생각하면 뭔가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알아둬야 되고, 이런 장애인이라는 거를 위키피디아나 검색하면 제가 지금 들고 오진 않았지만 장애인이 어떻게 불리한지, 어떤 식으로 오용돼서 사람들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쓰이는지 그런 사례까지 다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까지. 왜냐하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이라는 내용, 그 정의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 또는 장애자,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재해를 당해서 아니면 커가다가 무언가가 잘못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뭐 다리를 절게 되거나 등등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는 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책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표현이고 국제적으로는 그 장애인이라는 걸 맨 처음 예전에는 핸디캡 퍼슨 혹은 핸디캡 피플이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 핸디캡이라는 게 사실 해석을 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다 disabled라고 해서 disabled people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disabled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설계로 사용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장애인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행정법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등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장애인 주차장 같은데 보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증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증서는 법으로 이 사람은 어떤 제약이 있다라는 걸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의사든 누구로부터 그런 내용을 증빙을 받은 다음에 그걸 하는 것으로 그
장애인이라는 해당하는 급수도 있고, 어쨌든 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러니까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고 온 이유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해정하듯이 우리가 만드는 건물도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혹은 서울시든 경기도든 각 시나 자치단체에 맞는 일들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그런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그 전체를 아우르는 법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법이 있고요. 그런 법을 만드는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장애인들 대부분 진학과 취업의 차별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한테 특히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과 인식이 부족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그걸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것이랑,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건축과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내용은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등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돼야 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역사 같은 데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계단 옆으로 그 이동식 리프트, 계단형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사용하게끔.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을 포함하여 일상활동 시 가질 수 있는 장애를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최대한 감소시키는 시설을 총칭하는 게 편의시설이고요. 그 편의시설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이 편의시설이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 관련된 법들을 찾는 포털 law.go.kr 이런 데 들어가서 장애인이라고 쳐보면 거기에 나오는 법만 해도 한 4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복지법,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법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해당하는 내용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행령 중에 여러 가지 별표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종류와 기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주고, 제가 설명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의 설계 최종 결과물에 다 반영돼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도 규격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기준들은 매뉴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서울시 각 지자체들마다, 서울시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해라, 서울시 안에서는, 그리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장애인 협회 같은 곳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실제로 디자인들을, 표준을 설계를 해서 그것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우리 특히 건축가들이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또 그게 장애인들 단체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법제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건축계획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편한 경사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한 1대 8의 비율.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있지만 실제로 건물을 설계할 때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활용한다라고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건물들이 다 일반 개인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럴 때는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1대 12를 이상으로 하는 그 경사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예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램프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가 데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야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카페 시설들이 막 나와서 있었다면 요즘에 지어지는 공공건물들 보면 그 램프 경사가 심한데 램프 만드느라고 거의 그 앞에 공간들이 다 경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제가 좀 몇 가지를 찝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배치가 끝났고 대략의 다 프로그램들이 끝났다면 그 배치들이 다 끝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각 층마다의 평면을 설계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1층 사람들이 접근하는 주출입구와 관련돼서 접근로에 대해서 이 무장애 설계가 꼭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무장애 설계를 반영할 때는 실제로 여기가 사람들이 진입하는 여기가 밖에 도로고요.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행길이 있겠죠. 그 보행길에서 내 건물로 들어오는 지금 이 앞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설계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여기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을 테고 주차장 옆으로 사람들이 진입하는 보행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행로에서 보통 사람들이 별로 무신경하게 쓰는 배수구 물을 빼기 위한 배수구 덮개도 어느 간격 이하로 줄여서 휠체어 바퀴가 지나가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배수구 덮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위해서 유효폭 최소폭은 1.2 이상 근데 그 내부 실내일 때는 1.2인데 실외일 때는 1.5m 이상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바닥 재질과 마감도 법에서 정하는 미끄럽지 않고 거칠거칠한 표면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는 신경을 안 쓰는데 1층 바닥이 지면하고 바깥하고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최소한 한 단 정도는 올라가죠.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쉽게 그 지면이 레벨이 똑같으면 지면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건물들은 보통 한 단 정도의 계단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병사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살짝 그렇게 들어 올려놔야 우리가 그 물로부터 안전하게 그 습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마당에서 계단을 올라오거나 이 통로로부터 계단을 올라올 때 이런 계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단을 만들더라도 계단 앞에 주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점자 블럭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이 있는 곳 앞에는 그 문을 표시하는 점자 블럭도 또 표시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일단 이 폭은 1.5m 이상 그리고 차도와 이 보행 통로 사이에서는 장애물을 둬서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도로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 혹은 검거용 띠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게 사례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입하는 요곳에서는 보통 그 배수구의 덮개는 이런 식으로 한 3cm 정도, 2cm 정도의 폭을 두고 있는 이런 게 가장 저렴한데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더 그 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대체하죠. 전부 다 이걸 쓰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얘는 더 많은 그 철이 들어가 있을 테고 요거는 조금 더 적은 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더 고가로 사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런 출입구 아까 봤었던 거에서 주차 시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풍문요고 설계를 하는데 이제 출입구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출입구를 만들 때 장애인이 지나가는 통선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이런 뭐라 그러지? 보행 폭이 확보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바로 만났을 때 계단이 바로 나온다. 2층으로 바로 올리겠다 그러면 계단으로 못 올라가니까 경사로를 만들어 주든지 지수야. 혹은 경사로가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줘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차 시설을 만들 때도 차가 들어오는 폭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장애인 그 표지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가 표시되어 있다는 건 원래는 표지판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데 실제로 공공건물들 가보면 이 P마크,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장애인 마크들이 표시되어 있는 걸 아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대수가 보통 최소 한 대에서 면적에 따라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장애인 주차에는 바닥에 이 기호, 이 표준 기호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에서는 일반 주차보다 폭이 훨씬 넓습니다. 1m 정도. 왜냐하면 운전석 바로 옆에서 문을 열었을 때 휠체어를 내려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확보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 부분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한 1m의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 크기도 그냥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최소 2.3에서 2.5의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2.5라고 예를 들어 치면 얘는 3.5. 그래서 이 1m라는 공간이 지금 내려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항상 이 주차 표지판도 그 앞에 벽면이나 아니면 그 표지판으로 이 표지판들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그 주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법 주차 요금을 뗄 수 있거나 견인해 갈 수 있는 대상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장애인 주차는 아무데나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때 출입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는 장애인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래서 이 그냥 일반 차들을 요 앞에다 두고 장애인 주차를 이쪽 멀리다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리자마자 바로 그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불리하니까 빨리 그 진입로로 들어가서 안전한 상태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건물 가보면 거의 모든 장애인 주차는 다 그 출입구 바로 옆이나 앞에 쇼핑몰 같은 데 가도 바로 입구 앞에는 다 장애인 주차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 1.2m 폭이 필요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이 표지판 이 표지판도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크기도 다 지켜야 됩니다. 표지판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로 그냥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이 건물 안에 들어올 때 이런 혹이 턱이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거의 다 모든 공간들이 다 턱이 없이 그래서 보통 1층에 생긴 상가 건물들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나 뭐 혹은 뭐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 상점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턱이 있었던 공간에 문에다가 다 그 램프 형식이나 철판 같은 걸 대고 그냥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 약식으로라도 그런 건물들한테 다 장애인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액세스 가능하도록 해라 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지금 말한 주차 노르비 높이차 이 제거는 모든 시설들 제가 요 공간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간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개별 공간에도. 그래서 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램프들이 들어가고 이 휠체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유효폭 활동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턱이 있을 때 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기울기도 정해져 있고요. 그죠? 기울기도 정해져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을 때 문에 여는 방향부터 그 앞에 공간까지 이제 1.5m의 공간이 비워져 있어야 되고 문을 여는 쪽 방향으로 0.6m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 휠체어를 탄 사람이 문을 열 수 있는 거고 미닫이 문의 경우에는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옆에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확보 공간이 필요하고요. 여닫이 문이 안쪽으로 열릴 때, 내가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열릴 때는 고폭이 조금 더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나는 여기다 문을 만들 거야 라고 일단 문의 위치를 잡고 나서 내가 만드는 모든 문을 다 이렇게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고, 문이 이렇게 있다면 그 문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점자 블럭이 표시가 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약자들이 가지고 가는 문에 해당하는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크기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이 있는 걸, 슬라이딩 문이 있는 걸 표시해주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테고. 혹시 이 점자 블럭이 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눈에 자극되는 건데, 눈에 자극되는 게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보통 시각장애인들 중에 한 80% 이상은 완전히 시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력이 조금은 살아있거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의 시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장 구별하기 쉬운 색이 이 노란색,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노란색으로 해놓는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100% 확실하진 않아요. 내가 직접 찾아보진 않아서. 어쨌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시각적인 것 때문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건물로 들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출입구를 통과해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출입구들마다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각 문들마다 점자 표지판이라든지, 지금 강의실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학교 건물은 공공의 건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그 중에 지금 이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 맞죠. 아무튼 그래서 점자 표지판, 그리고 문의 손잡이 형태까지도 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모든 실을 예를 들어 호텔이든 아니면 강의실을 모든 방을 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면 비용이 너무 비싸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예를 들어 호텔이다 그러면 호텔에서 예를 들어 100객실 중에 2개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같은 학교 같은 건물에는 학교 강의실 중에 몇 개 이상은, 전체의 몇 %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보조적인 장치들이나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그걸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의 구조라든지 형태, 그다음에 손잡이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인이 활용하는 투시창, 왜냐하면 그 앉아 있거나 휠체어가 먼저 가장 불편하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누가 열고 나와서 푹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항상 투시창으로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안에 멈춰 있구나, 시간이 걸리는 게 보여야 되고, 그 상태에서 그것 외에도 뭐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니? 아니, 서서 절름발이인데 목발을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문을 잡을 때 의지하면서 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손잡이 형태라든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이 점자 블럭을 보고 문이 있는 거를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법적으로 이 매뉴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복도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메인 공간에서는 손잡이야, 옆면에 손잡이의 높이, 손잡이가 끝나고 문이 나오는 공간마다 이런 점자 블럭, 바닥 마감재, 미끄럽지 않고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접촉 부분, 이런 데 턱이 있으면 안 되고요. 유효폭, 그 다음에 뭐 앉을 수 있는 휴게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일정 거리, 만약에 복도폭이 좁다, 1.2m밖에 안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오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폭이 1.2에서는 안 돼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20m마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또 포켓을 만들어줘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적정 유효한 1.8m 이상이면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고, 어쨌든 등등 그런 시설들이 다 매뉴얼로.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계단 밑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난간으로 이 사람이 잘못 들어가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하지 않도록 막아놓기도 하고요. 식사님. 그리고 그런 내용,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적용 안 할 것 같고, 당장 중요한 건 문이 아니라 출입문 부분, 메인 출입구, 사람들이 주출입구, 그 다음에 야외 공간에서 접근할 때 그것을 꼭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계단이 있는데 경사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경사로에는 반드시 그 기준에 맞게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계단도 계단 사이에 난간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경사로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출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여러분이 단을 좀 높이 차이를 두겠다라고 하면 그 높이 차이 둔 곳 옆에는 반드시 램프로 경사로가 있어야 되고, 그 경사로에는 1대 12 12m, 그러니까 1m 올라가기 위해서는 12m가 필요한 거죠. 길이 방향으로. 그렇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냥 그래서 1m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75cm 75cm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이 계단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 툭 놓쳐버리면 휠체어가 그냥 뒤로 쑥 밀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의 최소 단위를 지금 높이 75cm, 그러니까 0.75m 올라갈 때마다 한 번에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1.5m, 1.5m. 여기는 1.2m죠. 그 폭은 최소 1.2m, 그리고 여기는 1.5m. 이 공간이 무조건 서서 쉴 수 있도록 마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계산해 보면 2m라고 1.5m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길이, 램프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얼마야? 75니까 4분의 3. 여기 9m 같지? 1.5m 같지? 9m 같지? 그래서 1.5m 올라온 다음에 또 1.5m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m가 그리고 이 앞에도 또 필요하니까 1.5m 올라가는데 21m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이렇게 꺾어서 보통 램프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계단을 어떻게든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만약에 계단을 만들 때도 그냥 몸이 불편한, 좀 발을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높이가 낮은 이런 계단 난간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지하철이나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에 있는 것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더 계단으로부터 더 뽑아놔야 되는지, 이 0.3m 이상 뽑아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디테일하게 그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요구하겠지만 1층에 대한 계획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경사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해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어느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의 좀 더 디테일한 도면을 줌인해서 여기를 참조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효폭, 기울기, 그다음에 마감재, 경사로 참 등등이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게 되어 있으니까 복합시설로 전부 다 그거를 감안해서 해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말고 이 경사 램프가 보통 되게 멀리 있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요즘에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 끌고 갈 때 특히 이렇게 쭉 돌아와서 다시 여기 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죠. 그 아파트들 출입구 보면 거의 한 두세 단은 단을 높이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1층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 때문에라도 좀 눈높이를 높여놓기 위해서 뭐 한 최소 0.5m에서 한 1m 정도는 높여놓고 아파트를 시작하잖아요. 1층을.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램프들이 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있고,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그 휠체어를 탄 사람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겠죠. 근데 거동이 불편한 목발을 짚거나 절뚝거리는 사람들 혹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 계단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런 손잡이나 점자 표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의 폭이 그냥 일반 작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유효 폭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90cm가 비어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앉아 있다 보니까 높이가 낮아서 시각장애인용 조작 설비, 그다음 휠체어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의 그런 그 사용 버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잡이들이 양옆에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앞은 활동 공간이 또 따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점자 블럭들이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휠체어를 탄 사람은 못하지만 에스컬레이터도 시각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군데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계단 옆에 이런 난간을 두는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손잡이나 디딤판, 뭐 승강장 등을 그런 걸 다 확보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내용들이 이 매뉴얼에 보면 다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따로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설치하고 옆에다 계단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아까 보여줬던 이런 난간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죠? 제가 에스컬레이터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손잡이만 안전하게 붙잡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단이 그려지는 모습들도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있어야 되고, 제가 이거는 잘못 표시인데 화장실, 위생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물은 공공건물이니까 무조건 1층 혹은 2층에 무조건 장애인용 화장실이 하나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층을 권장하나 1층에 보통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높잖아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보통 1층보다는 2층으로 올리는 경우, 일반 민간이 소유한 건물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2층에다가는 최소한 이런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그 안에는 이 대변기를 사용할 때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이런 안전 바들이 다 설치돼야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도면으로 다 그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 그리고 그 앞에 공간, 비어 있는 거, 출입문의 유효폭, 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폭, 그다음에 요만큼의 공간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는 이렇게만 표현 안 하고 휠체어 탄 사람을 위에서 본 내용을 그린 다음에 원을 그려서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돌 수 있다라는 걸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회전식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려서 표현해 줘야 되고, 만약에 남자 화장실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소변기에 이런 거 더 폭이 넓은 얘네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보통 장애인 화장실 안에는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표시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점자 블럭도 똑같이 색상, 크기, 설치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들로 해야 되고, 그런 유도 안내 시설들이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매뉴얼로, 그리고 그 안에 표지판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매뉴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객실 안에 휠체어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영화관 같은 경우에 뭐 CGV도 봐도 영화관 그 많은 관수들 중에 한두 개는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는 들도 있을 거고요. 극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티켓 타러
티켓팅 하러 가서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낮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이렇게 기대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우리가 다 실제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 편의 시설, 종류, 대상 시설마다 그 종류 및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슈퍼 뭐 이런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뭐 이런 보건소까지 그런 것들의 매개시설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의무이고 거의 다 뭐 의무인 건 법적으로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권장은 그런 걸 권장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에는 그 매개 시설이나 아니면 내부의 시설, 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잡혀 있지 않고요. 용도 상에서. 왜냐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런 법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 자료를 나눠줄게요. 그래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요와 관련된 것이 제가 같이 자료를 나눠줄 건데요. 지금 내가 지금 만든 내용이 다 사실 이 서울시에서 만든 이 매뉴얼 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료를 줄 테니까 요 안을 찾아보면 이런 기준이 어떻고 공원에서 건물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좀 더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지금 제가 짚은 건 이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만 추려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아마 더 읽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를 그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또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상세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드 파일까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 개발원에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지금 내가 말한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이런 폭과 관련된 거, 그죠? 주출입구에서 예를 들어 이 차량이 사이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진입할 때 만들어진 이런 공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도블럭이 따르게 돼 있고 중간에 턱들이 좀 있고 그 사이로 차가 지나다닐 때 그 돼 있는 부분들 많이 봤을 테고 뭐 접근로의 폭,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인면으로 다 표시된 캐드 파일로 있으니까 제가 그걸 나눠줄게요. 공유할 테니까 그걸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곳에 내가 어느 부분은 적용해야 된다.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됐구나 하는 건 이런 파일을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맞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장애인 그 배리어 프리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그 안전 및 피난 설계라고 공공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요즘에 뭐 지진도 났고 뭐 태풍이 와서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건물이 잘못됐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될 내용도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